혹시 누군가의 마지막 하루가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른 새벽,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 창밖은 아직 어스름하고 먼 데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가 이따금 고요를 깨뜨린다. 윤기찬 63세는 정장을 단정히 매만지며 현관문 앞에 섰다. 손에 들린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은 세월의 때가 엉켜 무게감마저 느껴졌다. 뒤에서는 그의 아내 박혜숙 60세의 운동복 차림으로 운동화 끈을 묶고 있었다. 여보, 어디 회의 갔다가 언제쯤 와요? 나 절에 갈 거니까 기사차 놓고 가요. 알았죠. 혜숙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를 가르듯 맑고 또렷했다. 기차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당신 절이 중요하지. 내 회의는 아무래도 상관없지. 그럴 거면 차 말고 아들 차 타고 가요. 요즘 관용차 사적 이용 단속한다던데. 기차는 말끝을 흐리며 대문을 열고 나갔다. 그 순간 마당 뒤편에서 세숫대야 가득 빨래를 옮기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녀의 이름은 정은혜 18세. 이 집의 가사 도우미였다. 은혜야, 빨래 끝나면 청소 싹 하고 윗방 애들 좀 깨워줘. 언제까지 방콕만 할 거야. 다 큰 것들이. 해숙은 특유의 명령조로 말했고 은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빨래터로 향했다. 뒷마당에는 한 그루 커다란 감나무가 서 있었고 그 위로는 새 한 마리가 연신 지저귀며 나뭇가지를 옮겨 다니고 있었다. 은혜는 짙은 새벽 공기 속에서 빨래를 헹구며 나뭇가지 위에 앉은 참새 한 마리를 바라보았다. 그 새는 막 벌레 하나를 입에 물고 몸을 돌려 나뭇가지의 부리를 문지르고 있었다. 그 작은 생명은 삶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반면 이 집은 차가운 공기와 무심한 대화만 가득했다. 한 사람만이 잊혀진 채 윤기찬의 집에는 5사람이 살고 있었다. 기찬 부부, 아들 윤재혁 인혁, 딸 윤다은, 그리고 기찬의 어머니 정분남 여사 86. 그녀는 중풍과 극심한 피부 질환으로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고 거의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집에서 은혜는 벌써 8번째 도움이었다. 이전 7명은 모두 얼마 못 가 그만두었고 이유도 제각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집에서 가사 도우미는 단순히 청소와 요리를 넘어서 환자 간병까지 해야 했다. 누워있는 분남 여사는 온몸이 가려워 긁고 싶어도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매일같이 은혜에게 긁어줘. 제발 긁어줘 라고 애원하곤 했다. 어떤 날은 이렇게 외치기도 했다. 은혜야, 쥐약 좀 사다 줘. 이대로는 더는 못 살겠다. 은혜는 그런 날마다 깊은 한숨을 삼키며 조용히 손톱을 다듬고 분남 여사의 등을 조심스럽게 긁어주곤 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할머니에게 욕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은혜의 진짜 모습. 정은혜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골 출신의 소녀였다. 얼굴은 갸름한 달걀형,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 손발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맑고 또렷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끓이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밤에는 모든 사람이 잠든 뒤에야 겨우 눕곤 했다. 그러나 이 집에서 그녀를 가장 두렵게 하는 이는 다름 아닌 딸 윤대훈이었다. 대훈은 외모는 인형 같지만 말투는 도끼 서린 칼날 같았다. 우리 집이 너한테 주는 월급이 이 동네 최고야. 잘못하다간 얼굴에 산이라도 뿌려줄 줄 알아. 유일한 위안. 힘든 하루 끝에 은혜가 찾는 유일한 쉼터는 분남 여사의 곁이었다. 방 안에서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옛날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어릴 땐 말이지. 동네 어귀에 나무방망이로 만든 종이 있었어. 그걸 땡땡 울리면 다 같이 논으로 나갔지. 그 이야기들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작은 영화 같았고 은혜는 그 세계에서 잠시 현실을 잊었다. 분남 여사는 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은혜야,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 집에서 그녀만이 분남 여사에게 사람다운 온기를 전해주었다. 몇 년 전 한밤중에 쏟아지던 폭우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날이 있었다. 그날 윤기찬은 낡은 서류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서울역 플랫폼에 멍하니 서 있었다. 서류봉투 안에는 법원에서 발급된 이혼 신청서가 들어있었다. 수신인은 경북 안동,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그의 첫 번째 아내 김명희였다. 첫 번째 아내 명희.
명희는 기찬과 젊은 시절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중 만났다. 그 당시 세상은 막 산업화가 시작되었고 경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매일 도시락을 나누어 먹고 급여 날이면 함께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샀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바뀌었다. 명희야, 우리 둘 다 여기서 일하면 앞날이 없어. 너는 시골로 가서 농사 짓고 부모님 돌봐. 나는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볼게. 그렇게 명희는 시골로 내려갔고 기차는 서울에 남아 야망이라는 이름의 사다리를 타기 시작했다. 남들은 몰랐다. 기차는 중졸 학력이었지만 그가 가진 건 눈치와 인간관계였다. 학위는 위장 취득, 논문은 베껴 쓰고 자격증은 돈으로 샀다. 그렇게 그는 박사, 정책 전문가, 미래 전략가라는 타이틀을 하나둘 머리에 이기 시작했다. 멀어지는 부부, 굳어지는 마음, 서울에서 날마다 화려해지는 생활과는 달리 안동의 명희는 지게를 짊어지고 밭을 일궜다. 허리가 휘어져도 말없이 일했고 기찬의 어머니 정분남 여사를 친정어머니처럼 정성껏 모셨다. 그녀는 그저 내가 뒷바라지 잘하면 기찬이는 언젠간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갔다. 하지만 기찬은 점점 덜 내려갔다. 전화통화도 줄고 명절에도 출장이란 핑계로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명희는 얼어붙은 손으로 종이를 펴들며 읽었다.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상호 발전적 분리. 그 종이 위 문장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쓴웃음을 지으며 종기를 조용히 접었다. 남편보다 더 남은 사람, 이혼 소식을 들은 건 다름 아닌 윤기찬의 아버지였다. 그는 지팡이로 방바닥을 내리치며 분노했다. 너 그 여자를 버리면 우리 인연도 여기까지다. 네가 박사니 뭐니 떠들어도 사람 도리는 하나도 모르는 놈이다. 결국 기찬은 서류를 걷어들였다. 가족들은 겨우 봉합됐지만 그 순간부터 기찬과 명희는 감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되었다. 이후 몇 년, 기찬은 조용히 계획을 실행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 마침내 명희와 법적으로 이혼했고 몇 달 뒤 그는 재혼했다. 두 번째 아내 해숙. 해숙은 서울 시내 명문대 출신 고위공무원 딸원의 최덕치 딸이자 윤기찬의 열렬한 추종자였다. 기찬이 박사 세미나에서 강연할 때마다 해숙은 맨 앞자리에 앉아 메모를 하던 그 여인이었다. 그녀는 기찬에게 말했다. 저는 박사님과 같은 분을 평생 기다려왔어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재혼이 아니라 기찬의 사회적 도약의 사다리였다. 해숙의 아버지는 결혼 선물로 강남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을 사주었다. 그 후 태어난 아이들이 윤재혁과 윤대훈이다. 그리고 서울 강북의 그 집에서 정은혜가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들였을 때 그 누구도 몰랐다. 그녀는 그저 가난한 시골 아이가 아니었다. 서울 북부의 조용한 주택가. 밤 2시. 시간이 늦었지만 은혜는 여전히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에게 오늘 맡겨진 임무는 단 하나 아들 재혁이 술 마시고 들어오면 문 열어주기.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고 몸은 기운이 빠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문득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은혜야, 여자가 세상에 나가면 겁먹지 말고 내 몸은 네가 지켜야 한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 윤재혁의 외제차가 헐떡이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차 문이 열리고 기분 좋게 취한 재혁이 비틀비틀 걷다가 은혜의 어깨를 붙잡았다. 야, 넌 왜 이렇게 조용하냐? 여긴 우리 집인데 나랑 좀 놀자. 한밤의 충돌. 은혜는 순간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왼손으로 재혁의 어깨를 밀쳐낸 동시에 오른발로 그의 발목을 걸어 재혁을 순식간에 넘어뜨렸다. 재혁은 술기운의 중심을 못 잡고 바닥에 철퍼덕 쓰러졌고 코피가 터졌다. 이 자식 뭐야? 소다 타치 소하트 도사. 은혜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요. 전 그런 여자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재혁은 거울 속 멍든 얼굴을 보며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엄마한텐 말하지 말자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 다음 날 아침, 은혜는 여느 때처럼 분남 여사의 방을 정리했다. 그러나 오늘은 어딘가 다르다. 분남 여사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고 은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별 같은 무게가 서려 있었다. 오전 7시, 윤기찬은 이미 출근했고 해숙은 절에 가기 위해 아들을 재촉했다. 재혁아, 엄마 절에 가야 하니까 차대기 시켜놔. 그 와중에 은혜는 분남 여사의 입이 굳게 담은 것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죽을 사러 나갔다. 죽을 사서 돌아왔을 때 마당에 서 있던 해숙은 재혁의 멍든 얼굴을 보고 소리쳤다. 대체 어디서 맞고 다닌 거야? 이게 멀쩡한 애가 왜 이래? 재혁은 얼버무렸다. 어제 술 취해서 전봇대에 부딪혔어. 엄마, 그날 밤 마지막 인사. 저녁이 되어도 기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해숙과 대운도 외출 중이었다. 집안은 쓸쓸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분남 여사는 간헐적으로 헛숨을 몰아쉬었다. 불안해진 은혜는 위층에 올라가 기차 내 방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문이 열리기도 전에 뒤에서 누군가 은혜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이 계집애, 내가 딱 걸렸어. 남자 방에 밤에 올라오고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해숙이었다. 그녀는 절에서 돌아오자마자 질투심에 사로잡힌 얼굴로 은혜를 몰아세웠다. 저 또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이상해서 오늘 뭔가 이상해요. 그 말에 해숙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다. 할머니의 마지막 길. 그날 밤 분남 여사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눈을 감은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방을 비추던 노란 조명은 왠지 모르게 서늘했다. 기차는 차분하게 장례 준비를 시작했고 가장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다. 하루가 지나 은혜는 그녀가 가져온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들고 떠날 준비를 했다. 할머니의 유품을 챙겨 묘지에 다녀온 은혜는 그날 저녁 기찬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 가방 속 편지. 그날 밤 윤기찬은 자신의 서류 가방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엔 몇 장의 지폐와 함께 또렷한 필체로 쓰인 짧은 편지가 있었다. 박사님, 저는 김명희 어머니의 딸 정은혜입니다. 어머니가 말없이 떠나신 할머니를 대신해 마지막 효도를 부탁하셔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 윤기찬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충격에 휩싸였다. 은혜는 그가 버린 첫 번째 아내의 딸, 다시 말해 자신의 친딸이었다. 윤기찬은 서류 가방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다. 손이 떨렸다. 문장의 끝에 묻은 잉크 자국처럼 그의 내면에는 잊은 줄 알았던 과거가 번져가고 있었다. 김명희, 정은혜, 내가 버린 이름들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그는 베란다 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서울 하늘 아래로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흐릿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귓가에 어머니 정분남 여사의 숨결이 들려오는 듯 했다. 가나, 잘 살아야 한다. 잘 살아야. 부끄럽지 않다. 탐욕의 끝. 다음 날 윤기찬은 아내 해숙과 아이들 앞에서 말없이 돈봉투와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해숙은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뭐, 걔가 그 여자 딸이었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미 끝난 일이야. 딸 대우는 비웃듯 말했다. 그러니까 엄마, 그 애가 유산이라도 받아갈까봐 걱정되는 거죠. 아들 재혁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윤기찬의 내면. 그날 밤 윤기찬은 어머니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향을 피우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전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고작 몇 분씩 찾아뵌 게 전부였고 은혜가 제 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릴 적 어머니가 새벽마다 들려주시던 자장가가 떠올랐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진심은 그대로 남는다는 걸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은혜의 귀향. 그 무렵 정은혜는 고향 경북 봉화로 돌아왔다. 마을 어귀. 봄 냄새 가득한 논밭 사이로 그녀가 들고 온 작은 여행 가방 하나. 문을 열자 어머니 김명희가 반가운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명희는 딸의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고생 많았지? 내 딸, 우리 은혜. 정말 고맙다.
식탁에 둘러앉아 된장국을 나누어 먹으며 은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그냥 이 마을에서 작은 가게 하고 싶어. 명희는 놀란 눈으로 딸을 보았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혜의 눈빛에서 확신과 성숙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출발. 그로부터 2달 뒤 마을 입구에 작은 잡화점 은빛 가게가 생겼다. 정은혜가 운영하는 이 가게는 소소한 생필품부터 학용품, 먹거리까지 없는 게 없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은혜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투가 마을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아이고, 은혜야, 이 콩나물 얼마고? 할머니, 그건 그냥 가져가세요. 어제 다 드린다 했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 애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 은혜의 진심. 어느 날 저녁, 은혜는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물었다. 엄마, 우리 동네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 많지? 어르신들 많지.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외롭게 사는 노인들이 꽤 많아. 은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매달 한 번씩 쌀이랑 필요한 물품들 나눠드리는 날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할머니랑 보낸 마지막 날들이 자꾸 생각나서요. 그리하여 봉화마을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은혜의 나눔 날이 생겼다. 쌀 10kg, 간장 1병, 국수 1봉지, 세제 1통. 별거 없어 보이지만 노인들에겐 큰 힘이 되는 물품들이었다. 한 할머니는 선물 바구니를 받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네가 할머니 환생이냐? 은혜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저 닮고 싶은 분이 있었을 뿐이에요. 서울, 어느 늦은 오후 햇빛은 지고 있었고 집안은 어딘가 싸늘하게 적막했다. 윤기차는 방 안에 앉아 밀려드는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기찬 씨. 갑작스런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들렸다. 계단 아래 해숙이 화장실 문턱에 쓰러져 있었다. 한쪽 얼굴이 심하게 뒤틀려 있었고 오른손은 떨리고 있었다. 해수가 기차는 황급히 다가가 아내를 안았다. 여보, 정신 차려. 곧바로 119를 부르고 해숙은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진단, 뇌졸중, 응급실.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의사가 말했다. 좌측 뇌혈관이 막혀 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오셔서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한동안 언어와 운동 능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합니다. 윤기차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껏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여겼던 가정이라는 요새가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다. 다음은 딸의 사고. 해숙이 입원한 지 나흘 뒤 윤기차는 늦은 저녁 기업 모임에 참석 중이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윤다운. 그러나 수화기 넘어 들려온 목소리는 전혀 모르는 남자의 것이었다. 혹시 윤다은 씨 보호자 되시죠? 대훈 씨가 지금 교통사고로 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기차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가슴이 철렁했다. 아내에 이어 이젠 딸까지. 대훈의 상태. 서울의 또 다른 종합병원. 대훈은 수술실 밖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엔 붕대가 감겨 있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뇌진탕과 다리 골절입니다. 기억이 일시적으로 흐려질 수 있습니다만 회복은 가능합니다. 기차는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다. 대우는 희미하게 눈을 떴고 자신의 아버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저기 아저씨 누구세요? 그 말에 윤기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마지막 위기. 제혁의 빛. 해숙이 입원한 지 2주. 대훈이 사고 난 지 1주일. 이번엔 현관 초인종이 거세게 울렸다. 문을 열자 5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밀고 들어왔다. 윤재혁, 네 아들이 우리 돈 2억을 빌려갔다. 날짜 지나도 안 갚고 잠수야. 오늘은 그냥 못 간다. 당장 내놔. 기차는 놀란 채 눈을 치켜떴다. 재혁이, 그게 무슨 소리요? 한 남자가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쾅 내려쳤다. 거기엔 재혁의 서명이 들어간 고금리 차용증이 있었다. 협상과 수치. 기차는 한참을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다. 원금과 약간의 이자.
총 1억 원까지는 내가 변제하겠소. 그 이상은 못하오. 나머지는 그 아이가 직접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건달 중 하나가 소리쳤다. 너, 감히. 우리 돈 가지고 이러면 우리도 방법이 있다. 기차는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대한민국 농림수산부 전 국장. 이 동네 경찰서장하고도 친분 있어. 그 아이한텐 못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집안의 죄를 짊어지지 않겠소. 그 한마디에 건달 무리는 더 말없이 물러났다. 고요한 무너짐. 그날 밤 윤기차는 혼자서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온 집안은 고요한데 그 고요가 너무 무거웠다. 무거웠다. 아내는 병원 침대 위, 딸은 기억을 잃었고 아들은 도망자처럼 종적을 감췄다. 그는 마치 무너진 폐허의 중심에서 서 있는 듯 했다. 무엇을 지키려 했고 무엇을 놓쳤는지 이제야 선명해졌다. 내가 만든 이 가족, 정말 가족이 맞았을까?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꼈다. 사건이 줄줄이 터지고 난 그 겨울의 끝자락, 윤기차는 처음으로 멈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느꼈다. 아내는 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이고 딸은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아들은 여전히 행방불명. 그는 문득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 아이를 버리지 않았을 텐데. 그 아이란 바로 정은혜였다. 이제는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자신의 피부티. 새로운 나침반. 하루는 기찬이 농림수산부 후배 K연구원과 식사를 하며 이런 말을 꺼냈다. 기야, 나 은퇴 전에 마지막으로 진짜 뭐라도 남기고 싶다. 뭔가 사람답고 의미 있는 거 말이야. K연구원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형, 그럼 강원도 쪽에 되게 스마트 농장도 하나 열어보세요. 요즘은 전직 관료들이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꽃농장, 식물공장, 기술 접목해서요. 그 말에 윤기차는 고개를 들었다. 마치 어딘가에서 빛이 들어온 느낌이었다. 목고지 농장, 시작되다. 한 달 뒤, 윤기차는 강원도 평창 인근의 한 언덕에 4헥타르짜리 부지를 매입했다. 거기에 첨단 유리온실을 짓고 농업기술자 둘을 고용했다. 작물은 꽃, 기차는 특히나 몸을 은은하고 오래가는 라넌큘러스와 튤립을 선택했다. 지나간 계절에도 다시 피는 꽃이라는 의미가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이다. 가족의 이주. 그리고 기차는 결심했다. 아내 혜수, 딸 대운, 그리고 가사도우미 하아름과 함께 농장 근처 주택으로 이사했다. 공기는 맑았고 해는 높았다. 하루하루 조금씩 걷는 법을 배우는 해숙, 꽃이 회색을 칠하며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대운,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당당히 퇴근하는 하아름, 이 가족은 이제야 비로소 가족다워지고 있었다. 다시 피어난 인연, 봄이 가까워오던 어느 날 윤기차는 작은 편지를 썼다. 수신이는 정은혜, 은혜야. 이젠 은혜씨라고 불러야 맞겠구나. 네가 떠난 뒤 난 처음으로 가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네가 아니었으면 아마 난 끝까지 그게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갔을 것이다. 보고 싶구나. 언젠가 꽃농장에 한번 놀러와 주지 않겠니? 은혜의 응답. 그 편지를 받은 은혜는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접었다. 며칠 후 농장 입구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정은혜. 손에는 직접 만든 된장, 말린 고추, 그리고 시골떡 한 접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웃으며 말했다. 이장님이 농장이 예쁘다고 소문냈어요. 저도 구경 좀 하러 왔어요. 윤기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젖었다. 꽃 사이. 다시 맺히는 인연. 그날 이후 은혜는 매주 한 번씩 농장에 들러 꽃 재배를 배웠다. 그녀는 놀라울 만큼 감각이 좋았고 섬세했다. 기차는 어느 날 조용히 속삭였다. 그건? 네, 어머니를 닮아서 그래. 명희는 손이 참 부드러운 여자였지. 그 말에 은혜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도 미움보단 이해와 받아들임의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 농장은 그렇게 새로운 계절을 맞았다. 튤립은 다시 피었고 기차는 삶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돌본다는 마음을 가슴에 새겼다. 가을이 깊어지며 평창의 공기는 한층 더 선선해졌다. 나무들은 노랗고 붉게 물들었고 꽃농장 언덕 위에서는
올해 마지막 튤립 수확이 한창이었다. 정은혜는 고무 장갑을 낀 채 줄지어선 꽃들을 조심스럽게 자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느 농장 직원보다도 빠르고 정확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기찬이 직접 와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은혜야, 아니, 은혜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고백. 온실 뒤편.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윤기찬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진심을 꺼냈다. 네가 처음 집에 왔을 때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인 줄만 알았다. 근데 알고 보니 내 피였고 내 죄였고 내가 그렇게 만든 인생이었더라. 정은혜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기찬은 이어서 말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은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눈동자 속에서 어릴 적부터 쌓인 그 수많은 감정들이 흘러나왔다. 저도 오래 미워했어요. 어릴 땐 왜 우리 집만 그렇게 가난한지, 왜 아버지는 없고, 엄마는 매일 일만 하는지 원망했죠.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엄마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저를 지켜내셨고, 저는 그런 엄마의 자식이라 다행이라는 걸요. 다시 피는 관계. 그날 이후 은혜는 꽃농장의 정식 공동 운영자가 되었다. 기차는 서류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이제 이건 내 이름이 적힌 계약서야. 수익의 40%, 그리고 의사결정 권한. 나중에 네가 전부 가져가도 좋아. 은혜는 처음으로 윤기찬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아버지, 저 절대 꽃 하나도 허투루 키우지 않을게요. 기차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겐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머물렀다. 대운과의 재회. 몇 주 후 기억을 점차 회복한 대운이 은혜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그때 내가 너한테 했던 말들 다 기억나. 정말 미안했어. 엄마랑 나 항상 가진 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은혜는 대운을 안으며 말했다. 우린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진심이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눈을 맞추며 웃었다. 연말 감사제. 그해 12월 말, 농장에서는 작은 연말 행사가 열렸다. 주변 마을 어르신들과 아이들, 농장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작은 음악회와 떡국 나눔이 이어졌다. 무대에 오른 윤기찬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 덕분에 저희 가족이, 그리고 제가 사람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꽃은 봄에 피지만 사람의 마음은 사계절 내내 피울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장면. 행사 끝. 정은혜는 작은 꽃다발 하나를 들고 어머니 김명희의 사진이 있는 액자 앞에 놓았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남긴 마음, 이제 제가 지켜갈게요. 그리고 그녀는 뒤돌아 환한 조명 아래로 걸어 나갔다. 그 길에는 윤기찬이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비극으로 시작된 인연은 사랑과 용서로 다시 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날 밤 온실 유리창 너머로 별이 쏟아지듯 반짝이고 있었다. 정은혜는 작은 화분 하나를 손에 들고 조심스레 꽃씨를 심었다. 그 옆에서 윤기찬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진짜 부녀라는 단어도 앞에 섰다. 삶은 완벽할 수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시작이 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짜 바람은 지금부터 불기 시작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때로는 의무 같고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미움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고 오해보다 더 강한 인연이 숨어 있죠. 비극이라고 불리는 일들도 누군가의 용기와 따뜻한 진심으로 인해 다시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은혜와 기찬, 그리고 그 가족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계속 보고 싶다면 꼭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우리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